그러면 이번에는 저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거 SPY, 그다음에 QQQ 이런 뭐 여러 가지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이러한 ETF를 두 배, 세 배 뭐 레버리지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투자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버스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레버리지를 썼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정말 레버리지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이해하시면 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앞에서 제가 QQQ 설명을 드렸는데 이 QQQ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쉐어즈 울트라 QQQ라고 부르는 QLD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 QLD는 QQQ의 2배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얘 이름은 TQQQ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얘는 등락의 3배 레버리지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QQQ가 2배 오를 때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0.0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가를 100.0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QQQ가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110.0이 되죠. 네. 110.0이 이제 기초 자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9%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110의 9%니까 9.9가 하락해서 100.1이 되죠. 네. QQQ는 10% 오르고 오른 상태에서 9%가 빠져도 내 원래 투자금 100이 유지되고 0.1이 플러스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배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TQQQ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QQQ가 110이 될 때 얘는 10%의 3배인 30%가 올라서 130.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QQQ가 9% 빠지면 얘는 110에서 9%, 9.9가 빠졌는데 130인 상태에서 9%의 3배인 27%가 빠집니다. 그러면 130에서 얼마가 빠지냐면 35.1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94.9가 됩니다. QQQ는 원금이 유지되는데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나는 손실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손실이 QQQ는 0.1이 플러스가 난데 반해서 얘는 5.1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결국 손실이 5.1%나 생겼다는 거는 원래는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되는 게 이 정도 생겼다는 거는 거래를 거듭하거나 횡보를 거듭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보다는 마이너스 날 확률이 훨씬 높은 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좀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고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3배라니까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그냥 쭉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 기간을 그 어떤 기간을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등락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매일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숫자로 좀 실감이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놓고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평범한 마인드, 그냥 그 일배수,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로 네.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예, 제가 위험을 최소화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위험이 3배로 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3배지만, 예. 오를 때는 뭐 세 그렇죠, 배입니다. 3배죠. 근데 내릴 때는 사실은 그 이상의 퍼센티지로 떨어진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면 원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하여튼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확신이 있다 보면 그것이 본인의 어떤 생각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의견 때문에 생긴 어떤 확신이든 오를 거야 라는 딱 생각이 드는 순간 몰빵에 그것다 레버리지를 팍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큰일 납니다. 예, 이건 마찬가지로 반대 인버스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게 제가 아까
돈이 시간이고 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위험을 키우면 남은 내 인생이 그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내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예. 우리 PD도 2배수인가 3배수짜리 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뭐 QQQ와 SPY의 어떤 수익률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 10%가 얻어지는 연간 그런 ETF가 있고 12%가 있고 또 뭐 15%짜리 ETF가 있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은 몇 프로 아닌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표에 올려드릴 텐데요. 한번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좌측에는 10% 성장할 때 그냥 가운데는 12% 성장할 때, 우측에는 연평균 15% 성장할 때를 가정을 해놨습니다. 기초자산은 각각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합니다. 한번 10%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연초에는 1,000달러지만 연말이 되면 10% 성장해서 1,100달러가 되고요. 2년 차가 되면 연초에 1,100달러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연말이 되면 1,100달러의 10%인 110달러가 더 추가돼서 1,210달러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1,000달러를 갖고 시작을 해보면 15% 같은 경우는 첫 해에 1,000달러가 15% 같은 경우 1,000달러가 1,150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5년 차가 되었을 때 10% 성장하면 1,611달러가 됩니다. 61.1%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2% 성장하면 1,762달러가 됩니다. 2% 차이가 나는데 약 뭐 15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1,762달러가 되고요. 15%가 되면은 2,011달러가 됩니다. 10% 성장해서 5년 차가 됐을 때는 61% 성장하는데 15% 성장하면 바로 5년 만에 2배가 됩니다. 이게 QQQ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한 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년에 몇 %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10%고 12%고 15%면 당연히 15%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15%면 2배가 5년 만에 된다는 걸 지금 이해하셨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20년 차를 그려놨는데 5년에 2배씩 되면 첫 해 1,000이 5년 후에 2,000이 되고 10년 차가 될 때는 4,000이 되고 15년 차가 되면 8,000이 되고 20년 차가 되면 16,000이 됩니다. 실제로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5% 성장하면 20년 차에 16,367달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죠? 1,000달러였습니다. 1,000달러가 16배 이상 성장해서 16,367달러가 됩니다. 제가 1,0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1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 두시면 20년 후에 16억 3,6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연 15%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누적 수익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시면 되고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뭐냐면 전 세계에는 SPY나 QQQ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ETF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SPY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자산 규모도 제일 크고 운용 보수도 싸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ETF 운용 보수는 0.3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평균이 0.2% 되고요. SPY의 운용 보수는 0.09%니까 그 평균 보수의 절반 이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운용 보수로 1년에 1%, 0.1%, 0.05% 이렇게 갉아먹는 것들이 누적해서 20년 가고 이럴 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ETF로 설계된 SPY하고 똑같이 설계된 ETF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선택할 때도 운용 보수나 자산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1, 2 이게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지나고 보면. 예, 0.1, 0.05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낄 수 있어야 그게 더 큰 액수로 네, 그렇습니다. 환원이 된다는 거. 네. 또 한 가지 이제 매매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주가가 하락해서 물론 뭐 ETF도 같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가지만 어쨌든 내가 종목도 좀 투자하고 싶어서 종목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놨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A라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A에 50%, B에 50% 투자를 해놨는데 A는 20% 오르고 B는 20%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적용을 받냐면 일단 세율을 알아야 되죠. 미국 ETF도 주식도 전부 해외 주식으로 우린 처리를 해서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단 내가 낸 수익에 한해서. 그러면 A라는 종목은 20% 올랐는데 나 이 종목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에 대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거는 20% 수익이 났고 이쪽 거는 20%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 합은 0이 됩니다. 네. 0이 돼서 세금이 제로가 되죠. 물론 이제 이 세금에는 250만 원 수익까지의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연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네. 예. 그런 것들도 열심히 아까 제가 운용보수 말씀드렸는데 세금도 역시 줄이는 노력을 해야 우리 자산이 계속 커질 수 있겠죠. 네. 이왕 뭐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서 돈 벌었을 때 이 세금 부과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그 증권사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 HTS 같은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뭐 기왕이면 증권사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연말에 결산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의 어떤 재산을 조금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보수와 관련해서도 ETF는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ETF 그들의 또 운용 보수 체계는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ETF를 운영하는 대표적 자산 운용사로는 이제 블랙록, 그다음에 뱅가드,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블랙록이 앞에 나오진 않고 우리가 보통 그 ETF 이름을 정식 명칭을 보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아이쉐어즈 3 시리즈를 냅니다. 이 ETF를 블랙록은 350개 이상 운용하고 있고요. 네. 뱅가드는 뱅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ETF를 80개 이상,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는 SPDR ETF를 140개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SPDR은 스파이더라고 읽고요. 여기 뭘 잡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파이더 SPDR이라는 그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QQQ는 인베스코사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프로쉐어즈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 보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0.2%를 기준으로 놓고 같은 ETF라면 어디가 운용 보수가 싼지 이게 설정이 언제 됐는지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통 ETF는 이 말씀 나열하신 이런 어떤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하나의 그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네. 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을 좀 돌아보면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좀 어려웠다가 다시 상승이 많이 됐고, 근데 이제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뭔가 좀 나스닥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게 필요할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쌀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들을 내놓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더 시장이 문제라고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뭐 작은 것들은 낼 수 있겠지만 크게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전체 주식 시장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일정 부분의 조정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은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미국으로 돈은 우리나라처럼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점집이 별 효용이 없는 거를 알면서도 가서 괜히 점 보고 싶잖아요. 네. 괜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네. 자꾸 이렇게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하락이나 아니면 어떤 그 침체기로 들어가는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면 무조건 하락 신호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무 근거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10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신호는 시장이 항상 보내줍니다.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연속된 10% 하락, 연속된 10% 하락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짧은 시간 3일 동안에 10% 하락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 동안에 10%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같이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해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30%가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뭐 50% 빠질 때도 있지만 30%면은 거의 저는 25%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매수를 늘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30% 정도 되면 있는 돈 다 넣어야죠. 정말 하늘이 준 그 기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30%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거로 치면은 2년도 훨씬 더 걸리는 15%씩 쳐서 더 걸리는 거고 빠진 시간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2년 전으로 돌려준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부대표님은 그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신호를 한 단기에 어떤 10% 이상의 어떤 하락이 있었을 때 연속된 하락. 연속된 하락으로 10% 가까이 빠져 있을 맞습니다. 때가 이제 좀 위험한 때라고 보는 거군요. 예,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0년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그러면 1억이 5년마다 2배씩 늘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판단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고민만 하고 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억 중에서 3억이 수익입니다. 이거를 다 처분하게 되면 수익 3억에 대한 뭐 250만 원 공제는 하지만 3억에 대한 22% 세금이 날라옵니다. 그렇죠? 잘못하게 되면 뭐 꼭지에서 팔았으면 모르지만 잘못하면 주가 하락분과 세금까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ETF 종목들은 이런 그 세계 경제 위기와 같은 큰 변동성에도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과대해졌을 때 다시 현금을 넣어서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이 지금 됐는데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5천만 원만 건질 수 있는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놔둬야 됩니다. 과도하게 그냥 1억씩 팔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돈은
내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실현하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세금과 내 돈의 경계를 잘 판단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10% 가까이 좀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나스닥 시장이. 네. 지금 시점, 약세장으로 들어가 어떤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투자하기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주가 지수로 시장을 읽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주가 그래프죠. 주가 그래프에서 세계 경제를 읽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그래프는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이럴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10%면 적정 수준의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기술주 외의 종목들을 이제 조금씩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죽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컨택 기업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언택트와 뭐 컨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닌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컨택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산업으로는 11개 산업인데 그 중에 너무 많이 빠진 산업들이 이제 뭐 백신도 올해 첫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들이 어쨌든 내일은 10월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내년 연초 되면 선진국의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코로나 위기는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싹 바뀌는 건 아니지만, 다시 딛고 일어설 회사들이 어딘지를 판단해보고, 그 회사들 주가들이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돈은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쪽이 받쳐주면서 이제 다시 주가 지수가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